여러분, 단 30년이에요. 이 짧은 시간 동안 한 나라가 정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세계 최강 대국으로 완전히 탈바꿈합니다.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반전 드라마가 가능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대공황의 잿더미를 딛고 일어선 미국의 격동적인 여정을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자, 이번 여정은 크게 5부분으로 나눠볼 거예요. 먼저 완전히 무너졌던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번영의 이면에 숨어있던 불안감,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마지막으로 그 꿈이 왜 모두의 것은 아니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무릎 꿇은 국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시간을 거슬러 193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당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은 뭐랄까 그냥 텅 빈 구호 같았어요.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전례 없는 붕괴 직전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 현실이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보여주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5%. 이게 대공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의 실업률입니다. 4명 중 1명. 상상이 되세요? 길을 가는 4사람 중 1명은 직업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아프리카계 미국인 같은 소수 인종의 상황은 훨씬 더 참혹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경제 문제만도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이었죠. 나라의 심장부인 대평원은 더스트볼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먼지 폭풍으로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렸고요. 도시에선 어떻고요? 금주법이 무색하게 알카포네 같은 갱스터들이 거리를 휘저으면서 사회를 갉아먹고 있었죠. 정말 총체적인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미국은 어떻게 반격의 기회를 잡았을까요? 해법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정부의 강력한 개입, 그리고 둘째는 전 세계를 집어삼킨 거대한 전쟁이었습니다.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내놓은 해법이 바로 뉴딜 정책인데요. 이건 3가지 큰 축으로 움직였어요. 영어로는 3R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구제, 회복,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굶주리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멈춰버린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금융 시스템을 개혁하자는 거였죠.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때 만들어진 제도들이 지금까지도 미국 사회의 뼈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회보장 제도 있죠? 또 은행이 망해도 우리 예금을 지켜주는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 이런 것들이 전부 이때 탄생한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하지만요, 이 뉴딜 정책만으로는 역부족이었어요. 10년 넘게 미국을 괴롭힌 이 지독한 대공황의 마침표를 찍은 건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어마어마한 물자를 만들어내면서 미국의 공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게 경제를 완전히 살려낸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게 돼요. 한 손에는 눈부신 번영을, 다른 한 손에는 차가운 불안감을 쥔 아주 복잡 미묘한 시대. 저희는 이 시대를 번영과 편집증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250%. 와, 1945년부터 60년까지 딱 15년 동안 미국 경제가 성장한 수치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세상 위에서 미국 혼자 그야말로 폭발적인 경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눈부신 번영의 뒤에는 아주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바로 냉전입니다. 직접 총칼을 맞대고 싸우진 않지만 자본주의의 미국과 공산주의의 소련이 벌이는 팽팽한 대결,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그래서 이때 미국의 모든 외교 정책의 핵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봉쇄, 즉 공산주의가 더 퍼져나가는 걸 막는 거였죠. 당시 사회 분위기가 얼마나 극단적이었는지는 조지프 메카시 상원의원의 이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소름이 돋을 정도예요. 오늘 우리는 공산주의적 무신론과 기독교 사이의 마지막 전면전을 벌이고 있다. 세상이 그냥 선과 악, 우리 편과 적 둘로만 나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런 편집증적인 공포는 미국 안으로 칼날을 돌렸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메카시즘 광풍이죠. 이건 뭐 별다른 증거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저 사람 공산주의자 같아 라고 손가락질 당하면 그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그야말로 현대판 마녀사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런 어두운 이면도 있었지만
이 엄청난 번영이 미국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 밝은 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바로 아메리칸 드림이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쏟아져 나오던 아메리칸 드림 팩토리의 시대입니다. 이때 미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통째로 바꾼 게 있어요. 바로 교회, 서버브의 탄생입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에게 아주 싼 이자로 집 살 돈을 빌려주고 레비타운처럼 똑같이 생긴 집들을 공장에서 찍어내듯 짓고 또 차를 몰고 어디든 갈 수 있게 고속도로를 쫙 깔아줬죠.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잔디 깔린 마당이 있는 자기 집을 갖는 꿈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극적인 변화였는지 숫자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20년도 안 돼서 TV 있는 집이 1%도 안 되다가 거의 90%가 됐고요.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제 물건을 사고 소비하는 게 최고의 미덕이자 애국이 되는 시대가 열린 거죠. 음악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대의 배경음악이 정말 빠르게 바뀌었죠. 40년대엔 글렌 밀러 같은 빅밴드의 스윙 재즈가 유행하다가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감미로운 목소리의 크루너 가수가 아이돌이 됐고요. 그러다가 50년대 중반 갑자기 누가 나타났죠? 네, 바로 엘비스 프레슬리입니다. 골반을 흔드는 이 청년의 등장은 기성세대에겐 완전 충격과 공포였지만 새로운 세대, 청년 문화의 탄생을 알리는 거대한 외침이었어요. 도시의 얼굴, 스카이라인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의 화려한 장식들은 다 사라지고 대신 아주 매끈하고 세련된 유리와 강철로 된 고층 빌딩들이 쭉쭉 뻗어 올라갔죠.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의 지배자인 거대 기업들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번영과 풍요 속에는 아주 불편하고 치명적인 모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화려한 아메리칸 드림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아니 아예 문전박대당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과연 이 기회의 땅에서 이 아메리칸 드림은 누구를 위한 꿈이었을까요? 모두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가장 크고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침묵하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 저항의 움직임은 점점 더 커져갔죠. 1954년 학교에서 흑백을 나누는 건 위법이다 라는 역사적인 판결이 나왔고요. 1957년에는 흑인 학생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연방군대가 동원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1963년 무려 25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워싱턴에 모여서 외쳤습니다. 일자리와 자유를 달라고요. 이제 더는 이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외침은 바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이 한마디로 영원히 기억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사는 꿈입니다. 결국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우리가 내세우는 그 위대한 이상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가? 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길고 어려운 싸움은 바로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사실 그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